오늘 제목은 거창한데요. 초거대 AI의 현재와 미래, 초거대 언어 모델과 네이버의 최근 연구 관점에서라고 준비를 했는데 50분 안에 초거대 AI의 현재와 미래를 담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초거대 언어 모델과 네이버의 최근 연구 관점에서 그 발표를 진행하고 근데 이런 발표가 초거대 AI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들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초거대 언어 모델 여기서 이제 GPT-3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델들은 어떻게 발전되어 오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이버의 한국어 초거대 언어 모델 즉 하이퍼클로바는 무엇이며 최근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는 그 자연어 처리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고 근데 이제 학교 관점에서 초거대 AI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어떻게 연구하면 좋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할 거리들을 좀 남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습니다. GPT-3, 하이퍼클로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네이버 연구 관점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그리고 이론적 연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거대 언어 모델의 동향을 설명하면서 좀 논의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어 모델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언어 모델은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모델이 언어 모델의 중에 하나인데 저기서는 어제랑 카페라는 단어 각각을 인풋으로 받고 갔었어라는 단어를 이제 아웃풋으로 내는 그런 아웃풋을 보여주고 있는 언어 모델이죠. 그래서 뭔가 앞에 문장이나 단어가 들어가면은 뒤에 단어를 예측하는 이런 모델들이 언어 모델의 전형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 모델은 이제 오픈 AI에서 만든 GPT-2를 형상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그 오픈 AI의 로고가 달려 있는데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에 이제 디코더로 되어 있고 트랜스포머도 다들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은 이렇게 저런 오른쪽의 모습처럼 생겼는데 학습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했냐면은 프리트레이닝 학습 데이터를 웹 텍스트 데이터, 즉 아주 많은 웹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사이즈도 한 1억 개, 15억 개 이렇게 큰 사이즈를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에서도 소타 성능을 이제 보였죠. 이게 오픈 AI가 2019년도 2월에 만든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언어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왔을 때는 상당히 센세이셔널했는데 어떤 문장이든 그럴듯하게 생성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건 위키피디아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 GPT-2라는 어떤 언어 모델에 대해서 앞쪽에 설명을 이렇게 적어주면은 뒤에 그럴듯한 말들을 이렇게 생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기 파란색으로 음영 처리된 저 부분이 생성한 부분이죠. 그래서 GPT-2는 뭐 언제 만들어진 모델이다라는 게 앞에 있는데 뒤에서는 영어랑 일본어에 대해서는 학습했지만 그 외의 언어에 대해서는 학습이 되지 않았고 뭐 그 뒤에도 블라블라 어떤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파란색에 있는 설명은 다 진짜 사실은 아니에요.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찌됐거나 이제 언어 모델의 성격 중에 하나가 그럴듯한 말들을 사람처럼 생성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부분에 있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많은 연구자들, 특히 자연어 처리하는 연구자들이 그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면은 이것이 사람의 지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에서도 이런 모델을 만들고 나니까 더 큰 모델,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가지고 혹시 그렇게 하면 사람과 같은 지능을 가진 언어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GPT-3라는 모델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 모델은 그 GPU V100 있잖아요. 그 V100을 10,000장 정도 써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걸 빌려준 것 같은데 그걸 10,000장 정도 써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태워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크기로 모델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PT-3의 가장 큰 모델은 175빌리언인데 1750억 파라미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2020년 5월에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넘게 더 이런 준비를 해서 더 큰 모델을 GPT-2 대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GPT-2랑 GPT-3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구조가 다르지 않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냥 아주 사소한 차이를 제외하면 거의 같은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크기만 키운 거예요. 근데 더 큰 파라미터, 더 큰 학습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그 커먼 크라울다가 이제 웹 그 크라울한 데이터인데 이제 그런 데이터 웹에서 아주 많은 데이터들을 긁고 정말 열심히 정제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텍스트 2 이제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그런 GPT-2 등등을 위한 데이터셋
이런 것도 사용을 했고 책도 학습했어요. 그래서 북1, 북2가 다 북코포스인데 공개된 북코포스들을 학습해서 데이터에 사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위키피디아에는 중요한 지식 정보가 많이 들어있죠. 이런 것도 학습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GPT-2랑 달리 한 가지 신기한 능력이 발현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인컨텍스트 러닝을 정의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여기 보이시는 설명으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컨텍스트 러닝은 파인 튜닝 없이 프롬프트에 정보를 넣어주어 언어 모델에게 자연어 처리 문제를 풀게 하는 어떤 그런 학습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번역 문제를 푼다고 해볼게요. 뭐 파파구나 구글 번역이나 이런 것들이 번역을 하잖아요. 번역 문제를 풀려면은 한국어 문장과 영어 문장 이렇게 두 가지의 페어로 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되고 이런 데이터를 파인 튜닝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가 항상 하는 일이잖아요.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두고 모델 넣고 학습하고 파인 튜닝하고 그레디언트 흘리고 GPU가 그레디언트 같은 것들을 넣어서 학습을 하죠. 그게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인데 GPT-3는 앞서 프리트레이닝 아까 웹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 프리트레이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한번 하게 되면은 실제 태스크를 수행할 때 그레디언트를 흘리지 않고 학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이 GPT-3한테 설명을 잘 해주면 된다는 건데 저희가 지금 풀고 싶은 태스크의 설명을 적고 그 다음에 저희가 풀려고 하는 태스크의 예시를 적으면은 그 뒤에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를 적었을 때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I was surprised to hear that you are using 뭐 이제 이런 문장을 번역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앞에 예시 하나를 적어주고 그 앞에 태스크 디스크리션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시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부르는 단어가 다른데 저 예시가 없으면 제로샷 인컨텍스트 제로샷 러닝이라고 부르고요. 예시가 하나 있으면은 인컨텍스트 원샷 러닝, 그 다음에 예시가 여러 개 있으면 인컨텍스트 퓨샷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성공을 거뒀는데 예컨대 자유질문 답변,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이라는 어떤 태스크가 있어요. 이거는 원래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다양한 어떤 질문들, 그러니까 정보들이 있는데 뭔가 특정한 주어진 문서 없이 그냥 그 특정한 문서가 아니라 오픈된 어떤 도메인 내에서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입니다. 그래서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냐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물었을 때 조지 워싱턴이라고 답변을 하는 게 이 문제에서 풀어야 될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학습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저 위에 보시는 파인 튜닝 소타라는 그런 값을 얻었는데요. GPT-3는 이런 데이터들을 학습하지 않고 그냥 GPT-3 그 온전한 그 자체만으로 질문을 넣으면은 답변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파란색이 제로샷이기 때문에 앞에 예시를 하나도 주지 않아도 저런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앞에다가 예시를 넣어주면은 그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초기 GPT-3 데모 중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뭔가 코딩을 해가지고 그 코딩 결과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연어 처리 예시, 자연어 예시만 가지고 예컨대 on email if asking for the email and orange button saying meow라고 적으면은 그 맨 아래 보시면 지금 저기 주황색 버튼이 있죠. 저런 주황색 버튼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코드를 가운데에 코드를 보실 수 있듯이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GitHub 데이터를 학습을 했기 때문이에요. 웹크라우드 데이터에 GitHub 데이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오픈AI 지원해서 이 GPT-3를 만든 건데 GitHub 데이터를 다 줬다고 해요. 그래서 GitHub를 학습했기 때문에 저렇게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초기의 이야기고 이 뒤에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코파일럿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코딩을 할 때 코딩을 도와주는 코파일럿을 프로그래머들이 오픈AI의 힘을 빌어서 쓸 수 있게 되었고 많은 개발자들이 우리의 프로그래밍 속도가 더 빨라지고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쉽게 코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미래 코딩은 이런 코파일럿 같은 어떤 기술들을 통해서 같이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GPT-3라는 초거대 언어 모델의 개관이었어요. 전 네이버에서 왔으니까 네이버에서 만든 것도 잠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평역에서라는 그 시의 맨 마지막 문구인 마이크가 괜찮겠죠? 혹시 안 들리시면 알려주세요. 뭔가 끊기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웠던 순간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라는 문장이 사평역에서의 맨 마지막 문장이고, 그 문장 뒤에 하이퍼클로바라는 무대 보고 생성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래와 같이 예쁜 문장 생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문장을 만드는 게 언어 모델의 능력의 기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이퍼클로바도 이제 GPT-3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82빌리언 파라미터 사이즈의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썼고요. 모델 구조도 꽤 비슷한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82빌리언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EMNLP 작년 감사합니다. 네, 여기 EMNLP 저 상황에서 EMNLP 상황이 아니죠. EMNLP 논문 작년 EMNLP 논문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81빌리언 모델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 대외비고요. 그래서 이 82빌리언 기준으로 보면은 300빌리언 토큰 GPT-3랑 유사한데 그 정도 기준의 이제 토큰을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슈퍼팟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큰 서버를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A100 1000대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A100이 V100의 한 2.5배에서 3배 정도 빠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걸 1000대를 사용을 해서 저 82빌리언 모델을 학습하는데 27일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네, 이 마이크가 더 잘 들리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이 모델은 아래와 같이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뭐 위키피디아 모두 이런 코퍼스도 있지만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블로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데이터가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기서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네이버 카페, 네이버 뉴스, 그리고 그들을 포함하고 있는 댓글 데이터입니다. 지식인 데이터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즉 네이버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사용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은 모두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볼 수 있는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제 지우고 학습을 했고, 데이터셋도 다 한국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인컨텍스트 러닝을 익힙을 하면은 아까 GPT-3랑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예제가 한국어 중심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태스크 디스크립션, 이그젬플 넣어주면은 뒤에 인퍼런스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퍼클로바도 성능이 잘 나오는데, 그 위에 있는 풀샷은 뭔가 기존 작은 모델 바탕으로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학습한 그런 모델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번역으로 보시면 AI 허브, 저게 이제 번역 데이터인데 풀샷으로 봤을 때 그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저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한 10만 개, 20만 개 넣었을 때 한 40.41 정도가 나오는데, 저 한영 번역이 4샷이었는지 14샷이었는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어찌 됐거나 이제 데이터를 4개에서 70개 사이 그 정도를 넣어줘도 31.83 이렇게 성능이 나오고요. 블루스코어 기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넣었을 때 대비 데이터를 거의 넣지 않은 경우에도 저희 모델이 비슷하게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태스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를 많이 넣고 적은 모델 가지고 학습한 것의 어떤 성능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데이터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의 용례 중에 중요한 것을 AI 제품 개발 파이프라인의 단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AI 전문가들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비용 감축에 기여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할 때는 그냥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 바탕으로 모델을 깎아가지고 그걸로 성능을 내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AI 제품을 만들 때는 좀 다릅니다. AI 제품을 만들 때는 AI 제품의 어떤 스펙 같은 것들을 기획을 해야 되고, 유저들이 어떤 문제를 풀고 싶어하고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이제 서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크라울하고 뭐 문제가 있으면 또 고치고 또다시 수정하고 뭐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레이블을 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학습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거 고치고 뭐 모델 평가하고 성능이 안 나오면 또 다른 모델 쓰고, 이런 게 이제 모델 쪽 이야기고, 그 ML 인프라, ML오ps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모델을 어떻게 하면 잘 서빙할 수 있을까? 빠르게 서빙할 수 있을까? 싸게 서빙할 수 있을까? 안정적으로 서빙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 그래서 이제 에러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사용자 분석하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이런 일들이 필요하죠. 에러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사용자 분석하는 일들은 또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5가지 정도의 이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각각 이 일들의 이제 전문가들이 다릅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사람과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들은 다를 거예요. 모델러도 다를 겁니다. 근데 이제 AI 인력은 다들 비싼 인력이기 때문에 이들을 다 한데 묶는 것도 어렵고 또 이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기획자분들은 코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저희는 제품 설계를 어떻게 하며 유저들의 니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하이퍼클로바와 같은 어떤 모델을 쓰게 되면은 이 중에서 몇몇 개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데이터 모으는 어떤 비용도 주니까 문제를 정의한 사람이 그냥 데이터 몇 개를 들고 와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GPT-3에 넣어보고 잘 되는지 잘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죠. 모델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델은 GPT-3로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 모델을 쓰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테스트 결과도 나오니까 그걸 바탕으로 에러 분석도 하고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AI 제품 개발 파이프라인 단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하이퍼클로바 스튜디오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GPT-3도 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내에서 쓰는 어떤 그 플랫폼이었는데 지금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툴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사용할 수 있고 아마 지금도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공식 명칭을 클로바 스튜디오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무언가를 넣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파라미터가 있어가지고 더 자유롭게 생성을 하냐 아니면 더 완벽하게 생성하냐 그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학습을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아니라 인퍼런스를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모델들도 파인 튜닝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하이퍼클로바 모델 전체가 무거우니까 그걸 전체를 학습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이피시언트하게 좀 작은 파라미터만 가지고 학습하는 그런 학습 모델을 저희는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피튜닝도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주 초기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MLP에 나온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었고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가 아니라 이제 피튜닝 같은 방법으로 파인 튜닝을 하는데 저희 모델은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도 데이터가 한 1000개, 2000개 있는 경우에도 학습 성능이 좋고 작은 모델을 바탕으로 학습 데이터를 많이 학습하는 것보다는 큰 모델을 가지고 적은 파라미터를 적은 데이터에서 학습하는 게 성능이 더 좋을 수 있다. 근데 저기서 93 이제 이런 성능이 나오는데 이 왼쪽에 있는 어떤 테이블에서는 볼 수 없는 성능이죠. 이거는 이제 영화 리뷰 긍부정 분류에 대한 성능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튜닝 기능도 저희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튜닝 기능도 원하시는 대로 데이터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툴이 개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한국어 데이터랑 영어 데이터를 같이 넣으면 한영 멀티링구얼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이퍼클로바 데이터 또 이제 갈아서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있는 그 영어 데이터, 파일 데이터라고 있는데 이 파일 데이터가 공개가 돼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설명드릴 그 GPT 네오 X라는 모델에서 사용된 어떤 데이터셋이고 공개가 된 데이터인데 이 두 가지의 코퍼스의 이제 사이즈가 좀 비슷한 편이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영 멀티링구얼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결과를 이제 데뷔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작년 데뷔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모델을 만들면 뭘 할 수 있냐? 한글과 영어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 탄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과천선이 뭐냐라고 영어로 물어보았을 때 답변을 영어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나오기도 하고 하이퍼클로바 자체는 이제 코딩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코드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블로그에 코드가 별로 없겠죠. 근데 저 파일 데이터에는 코드가 있어요. 저희 GitHub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뭐 크진 않지만 작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 주석을 바탕으로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지 텍스트, 이제 하이퍼클로바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작년 데뷔해서 공개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넣고 텍스트가 나오는 그런 모델들인데 이건 블로그 이미지를 넣으면 블로그 텍스트가 나오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이미지를 예컨대 아침 조식 같은 걸 넣고 오늘 일상이라고 이렇게 넣으면은 모델로 브런치 먹으러 한남동 에그 베네딕트 맛있지만 자몽 주스가 더 맛있는 건 비밀 이렇게 자연스러운 블로그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이걸 학습하기 위해서 블로그 카페 데이터
또 약간 끊긴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그런 블로그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하고 정제를 해가지고 이런 모델들을 만들었고 이런 컨셉에 대해서 데뷔해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언어 모델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해외에서도 이제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린 겁니다. 잠시 물을 마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쪽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GPT-3가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모델이 커요. 이 말인즉슨 학습할 때도 비싸긴 한데 인퍼런스 할 때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론 같은 걸 하려고 하고 서비스에 올리려고 하면은 싸게 인퍼런스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GPT-3는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 문장 생성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GPU도 많이 사용하고 서버의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습 데이터가 조금 있잖아요. 한 뭐 10개, 100개, 뭐 1000개 그 정도 있겠죠. 그런 작은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걸 GPT-3에다가 넣어가지고 GPT-3가 트레이닝 데이터랑 비슷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줍니다. 즉 태스크 설명을 주면은 제너레이션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이걸 작은 모델에다가 넣어서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EMLP 작년 파인딩스로 발표했던 이 논문에 따르면은 GPT-3 믹스 혹은 이제 하이퍼클로바의 담당 같이 개발된 거라서 하이퍼믹스라고도 내부적으로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예시인데 간만에 본 진짜 같은 영화 이런 긍정적인 리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는 부정적인 리뷰가 있죠. 이 두 가지를 프롬프트에다가 같이 넣어줘요. 그래서 위에다가 예시 1 넣고 아래다가 예시 2를 넣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성을 한 다음에 리뷰를 생성하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주면은 영화가 보고 싶어서 시간 때울 겸 본 영화, 시간 때우기에 정말 좋았다. 이렇게 좀 두 가지의 어떤 데이터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레이블도 생성을 하는데 그 레이블이 긍정이라는 레이블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긍정이라는 레이블을 생성할 때 이 긍정이라는 레이블의 확률도 같이 생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확률을 같이 가지고 데이터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데이터 인스턴스가 있으면 하나의 생성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아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데이터 전체 중에서 뭐 1%, 0.3%, 0.1%만 있는 경우에도 좋은 성능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아워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은 것보다 데이터 생성했을 때 성능 개인이 이제 훨씬 커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공개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능이 잘 나왔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실험을 해본 바에 따르면은 사람이 데이터를 만든 것과 GPT-3가 데이터를 만든 게 비슷하게 성능이 잘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만들면 이제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걸 GPT-3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특정한 조건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예컨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GPT-3가 학습한 어떤 내용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랑 관련이 깊거나 이런 경우에 사람이 수집한 어떤 사람 수집에 근접하는 정도의 데이터 증강 효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큰 모델로 학습하는 게 이제 유망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냥 이제 뭐 영화 리뷰만 생성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니고 대화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르신들에게 안부 전화를 해주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대화입니다라고 시작하는 프롬프트가 있어요. 이 말인즉슨 저희는 어르신들께 안부 전화를 해주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한 대화 시스템을 만들고 싶고 그 대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 뭔가 예시를 넣어주면은 아래에 비슷한 대화를 생성해주는 약간 그런 식의 모델을 저희가 GPT-3로 이제 프롬프트를 컨트롤을 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은 저희가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도 저 오른쪽 방식으로 데이터를 불려서 GPT-3로 데이터를 불려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만들고 많은 대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대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나클에 공개가 됐는데 GPT-3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려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은 어디에 사용됐냐면은 케어콜이라는 어떤 서비스에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은 동영상은 스킵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다이얼로그를 이제 생성을 해서 케어콜 같은 서비스에 실제로 적용을 했다는 거죠. 이건 노인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전화를 걸어드리고 뭐 건강 안부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그런 서비스다라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30여 개 자치단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제 더 많이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도 공익적인 어떤 목적을 위한 대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외에도 다양한 대화 시스템을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대화 시스템 말고도 다양한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기 위해서 GPT-3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거죠. 초고대 언어 모델은 하이퍼클로바 포함해서 실제 인퍼런스하기 비싼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면 더 작은 모델의 성능을 높여서 싸게 인퍼런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데이터 생성 패턴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거는 어느 태스크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 연구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겁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모델 사이즈를 크게 키우고 성능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보여요. 그래서 뭐 메타나 뭐 딥마인드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그냥 모델을 크게 만드는 거에 관심을 가지지 이 모델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가지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에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이 어떠한 조건에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그냥 아무 이해도 없이 그냥 많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아주 큰 모델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저희의 사이언스가 좀 발전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첫 번째 이론적 관점에서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데이터와 인컨텍스트 러닝의 관계예요. 어떠한 데이터를 넣어야지 인컨텍스트 러닝이 발현이 될까요? 이것도 데이터가 그냥 많으면 장땡일까요? 위키피디아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위키피디아만 바탕으로 엄청나게 큰 모델을 학습하면 성능이 잘 나올까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질문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된 건 아닌데 그 고퍼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말에 나온 딥마인드의 그 모델인데 이 고퍼 논문에서 데이터 비율 셀렉션에 대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실험을 해보는데 뭐 위키텍스트, 람다, C4, 큐레이션 코퍼스와 같이 그 GPT-3를 학습하는 그 코퍼스 모델들 있잖아요. 이런 코퍼스 모델들이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일반적인 말뭉치에 대해서 비율을 바꿔가면서 퍼플렉시티, 즉 라이클리후드죠. 그 NLP에서 사용되는 그냥 라이클리후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니면 로스 이런 것들이 얼마큼 떨어지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로스를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배합이 웹 데이터를 한 60% 정도 학습하고 북 데이터를 30% 정도 학습하고 뉴스를 10% 정도 학습할 때 여러 프리트레이닝 말뭉치에서 더 잘 피팅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스가 낮으니까 큐레이션 코퍼스, 뭐 C4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로스가 낮으니까 아 잘 됐네. 그럼 이렇게 로스가 낮으니까 이런 것이 좋은 모델이고 인컨텍스트 러닝도 성능이 잘 나오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델을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저것은 그냥 프리트레이닝 코퍼스, 즉 일반적 그냥 웹에 대해서 피팅을 잘했다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인컨텍스트 피샷에 대해서 피팅을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분석을 했는데 저희는 인컨텍스트 피샷 러닝 성능 자체가 잘 나오는지 잘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하이퍼클로바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다양한 데이터의 조합이잖아요. 블로그, 카페, 뉴스, 코멘트, 지식인, 뭐 백과사전 뭐 그런 것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쪼개가지고 각각 학습을 시켜보면서 어떻게 성능이 바뀌는지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실험이 결과예요.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 올이 있고 이거는 원래 하이퍼클로바의 성능입니다.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블로그 말고 다른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가? 블로그가 그 전체 데이터랑 성능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즉 우리가 블로그 말고 다른 데이터가 없었을 때 블로그만 가지고 학습을 했어도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이 잘 나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블로그 말고 그럼 다른 데이터는 어떠냐? 카페나 뉴스 이런 데이터는 어떠냐 하면은 카페나 뉴스 데이터는 상당히 데이터를 많이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그 단일 도메인에 대해서 그냥 학습을 한다고 해가지고 성능이 잘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데이터 코퍼스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는 데이터 코퍼스 사이즈가 많고 카페랑 뉴스는 데이터 코퍼스가 좀 작습니다. 그럼 데이터 코퍼스가 작아져서 성능이 잘 안 나온 거냐? 라고 말하면 그런 건 또 아닌 게 저기 모두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게 저 모두가 5가지의 공개된 데이터셋을 조합을 한 거고 뉴스 데이터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뭔가 조합을 해서 그런지 뉴스 자체보다 모두가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델 사이즈 자체만 생각해 봤을 때 모델 사이즈가 아니죠. 데이터 사이즈죠. 데이터 사이즈가 작다고
인컨텍스트 러닝이 발현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도메인마다 어떤 성질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아래 PPL이 있는데 저 PPL은 그 저기 보이시는 7가지의 말뭉치들 전체에 대한 PPL의 평균인데 이 PPL과 인컨텍스트 퓨전 러닝의 성능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두 같은 경우에는 PPL이 낮죠. 근데 인컨텍스트 퓨전 러닝 성능은 카페나 뉴스보다 높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과거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이 데이터와 인컨텍스트 러닝의 성능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 신기한 것들은 뭐 카페나 지식인 이런 두 개지 각각은 인컨텍스트 러닝 퓨샷 성능이 이제 발현되지 않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 성능이 잘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뭐 그 외에 신기한 일들도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거나 데이터와 인컨텍스트 러닝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예시는 이런 거예요. 인컨텍스트 러닝이 그 왼쪽 같은 거잖아요. 보시면은 그 예시를 주고 그 레이블을 긍정이라고 주고 예시를 또 주고 부정적인 예시를 주고 레이블을 부정이라고 주고 이렇게 위에다가 프롬프트 예시를 주면은 그 아래에 인퍼런스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깔고 있는 건데 저 분류라는 단어가 긍정이라는 단어를 이제 선택해가지고 성능이 잘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저 긍정과 부정을 반대로 바꾸면 어떨까요? 예컨대 긍정적인 예시에 대해서 분류를 부정이라는 단어를 달고 부정적인 예시에 대해서 분류를 긍정이라는 단어로 달고 이렇게 되면은 긍정이 나올 것 같으신가요? 부정이 나올 것 같으신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레이블을 바꿔도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이쪽인데 지금 저 부정과 긍정을 했을 때 저 아래쪽에 긍정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레이블과 관계없이 아래에는 긍정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민세원님의 Rethinking the Role of Demonstration이라는 이제 연구입니다. 워싱턴 대에서 한 건데 저 레이블 자리에다가 랜덤한 단어, 긍정 예시에 긍정을 주고 부정 예시에 부정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긍정과 부정을 랜덤하게 배치를 한 그런 경우에도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빨간색 맨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이 그 표이고 그 가운데 있는 주황색이 레이블을 제대로 준 것인데 주황색과 빨간색의 지금 성능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이 긍정과 부정 이런 레이블의 어떤 시멘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시멘틱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논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반대도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아카이브에 제출한 논문인데 이 논문에 따르면은 GT 레이블이 중요할 때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컨대 모델 성능이 좋은 경우에는 저 긍정이냐 부정이냐 단어를 제대로 주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태스크에 대한 설명이 프롬프트에 있을 때랑 없을 때도 달라요. 그래서 태스크에 대한 설명이 있을 때는 GT 레이블의 효과가 더 커지고 태스크에 대한 설명이 프롬프트에 없을 때는 GT 레이블의 효과가 더 커지고 태스크에 대한 설명이 프롬프트에 있을 때 GT 레이블의 효과가 더 낮아져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는? 저 영화 리뷰 감정을 판별해 주세요 라는 이제 저 문장이 있는데 저 문장이 프롬프트의 설명인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영화 리뷰가 긍정적이면 긍정, 부정적이면 부정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때는 저 아래에 있는 예시들을 다 무시하고 실제로 그냥 맞는 단어인 긍정을 이제 생성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있는 프롬프트에서 명시적으로 무언가를 줬을 때 그거에 반응하는 그런 성질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태스크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고 긍정적인 예시에 대해서 부정 레이블을 달고 부정적인 예시에 대해서 긍정 레이블을 달면은 이 부정을 긍정으로 인식하고 긍정을 부정으로 인식하는 인컨텍스트 러닝의 특성이 발현이 되어서 부정이라고 예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절대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예시를 좀 체리피킹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하이퍼클로바에서 특정한 상황에선 이렇게 동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학계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퍼런스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동작을 하는데 저희가 어떤 프롬프트에서 인컨텍스트 러닝이 일어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예컨대 우리가 답변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답변 중간에 리즈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설명 문구를 생성하는 게 좋은지 그 체인 오브 도트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좋은지 아닌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어떤 데이터가 인컨텍스트 러닝을 촉발시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표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건 초고대 언어 모델의 동향에 대한 이야기죠. 그 초고대 모델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크게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요. GPT-3라는 이제 모델이 나온 뒤에 GPT-3는 오픈AI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 뒤에 구글이나 뭐 메타나 뭐 딥마인드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모델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2280빌리언의 그 고포 논문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구글에서는 팜이라는 이제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540빌리언, 아주 큰 사이즈의 모델들이죠. GPT-3보다 큰 사이즈의 모델들이 나와서 모델이 더 커지고 데이터를 더 많이 깎고 그들의 능력을 갈아 넣으면은 더 좋은 인컨텍스트 퓨전 러닝 성능이 나온다는 걸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런 초거대 언어 모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초거대 AI 모델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저런 모델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당연하게도 이제 큰 모델들은 NLP 연구나 AI 연구에서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 주류가 됐다고 보기가 어렵고, 그 외에 학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겠죠. 각 태스크, 다운스트림 태스크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풀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오픈AI GPT-3는 그 하이퍼클로바도 마찬가지긴 한데 돈을 받고 API를 팔아요. 이게 이제 이걸 바탕으로 오픈AI가 흑자가 났는데, 그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해주고 플레이그라운드를 제공을 해주는데 그것들을 쓰면은 돈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싸진 않았어요. 싸진 않았는데 올해 9월 1일자로 그 인퍼런스하는 비용이 3배 싸졌습니다. 그러니까 파인튜닝하는 그 돈은 유지가 됐는데 인퍼런스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3배 싸게 해줄 테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인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영어 모델만 따지고 보면은 GPT-3, 오픈AI GPT-3가 제일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이 가장 성능 고퍼나 뭐 팜이나 이제 이런 모델들이 논문에서는 더 성능이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보고 그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는 오픈AI GPT-3가 제일 성능이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모델들은 돈을 내고 쓸 수 있다. 근데 돈을 내고 쓰는데 비용이 싸지고 있다. 비용이 싸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저희가 학교에서 API를 이제 돈을 내고 써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네이버에서 실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서 일부도 GPT-3의 API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GPU 뭐 애저나 뭐 AWS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거에 비하면은 뭐 저 오픈AI에서 인퍼런스 비용은 감당 가능한 비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과거에는 모델들을 보기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델들이 공개가 되고 있어요. GPT 네오 X, 그 일루터 AI에서 만든 거고, 블룸 이거는 빅사이언스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큰 모델들을 회사 내부에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들 같이 쓰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데서 더 큰 모델들을 공개하고 있다는 거죠. 지원을 받아서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모델들은 뭐 6빌리언, 20빌리언, 뭐 100빌리언 이런 식으로 큰 모델들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모델들은 지금 초기 단계여서 그런지 인컨텍스트 러닝 능력이 상대적으로 좀 발현되지 않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고, 또 몇몇 모델들은 사실 코드 버그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잘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퍼런스 코드에 버그가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이 분야에 많았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돈을 많이 부었는데도 인퍼런스 코드에서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모델이 공개되고 있고 더 좋은 모델이 공개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은 OPT라는 GPT-3 모델을 만들어서 파라미터를 공개했어요. 파라미터를 공개했고, 이 모델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주장을 하기로는, 지금은 메타죠. 메타에서 주장하기로는 GPT의 그 초기 버전과 우리의 모델이 성능이 비슷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거나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뭐 모델 학습하다가 터진 것들, 로그들 이런 것들까지 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들의 노가다 같은 것들을 다 공개해 버려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공개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많은 회사에서 더 좋은 모델들을 이제 공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사실 이 발표를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서 왔으니까 카카오도 한국어 모델을 공개했고,
한 이틀 전에는 일루터 AI에서도 그 한국어 모델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런 한국어 언어 모델 중에서 더 큰 사이즈의 모델들, 뭐 1.3빌리언이면 사실은 GPT-2 사이즈인데 6빌리언은 그거보다 큰 거죠. 저기서 코 GPT는 제 알기로 6빌리언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아주 성능이 좋다고는 이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프 더 레코드지만 저희는 저 아래에 있는 모델들보다는 점수가 한 10점 정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60, 70 가까이 되는 성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큰 모델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근데 그걸 다운로드 받았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 학습을 하는데 큰 모델을 파인 튜닝 하게 되면은 성능이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GPU 메모리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GPU 메모리 안 들어가면은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죠. 하지만 파라미터 이피시언트 러닝이라는 것이 이 분야에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5빌리언의 모델이 있으면은 이걸 다 학습해야 되는 게 아니고 1%, 0.1%, 0.01%, 0.001%만 학습해도 사실은 애큐레시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 논문은 그냥 어디서 갖고 온 논문인데 근데 이제 로라라는 방법이 보이시죠? 저 로라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인데, 파라미터에 어떤 매트릭스가 있으면은 이 매트릭스를 로랭크 디컴포지션을 해가지고 아주 적은 파라미터에서만 학습을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적게 학습을 해도 성능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메모리 사이즈를 적게 먹어도, 즉 우리가 뭐 GPU가 뭐 V100 뭐 한 개, 두 개, 네 개, 뭐 하여튼 이 정도의 사이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한 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사이즈의 그 초거대 언어 모델은 사실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기 시작했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파라미터 이피시언트 러닝, 우리가 꼭 모든 파라미터 학습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도 유념을 해서 저희가 인퍼런스를 하고 학습도 하고 인퍼런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GPT-3가 엄청나게 많은 코퍼스, 웹 코퍼스를 학습했잖아요. 이 공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공개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 정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데이터도 엄청나게 많고, 이런 식으로 인컨텍스트 러닝을 만든 건데, 사실 꼭 이런 식으로 인컨텍스트 러닝 성능이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운스트림 테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NLP에서도 뭐 요약 테스트가 있고, 감정 분석 테스트가 있고, 뭐 QA 테스트가 있고, 이런 테스트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테스트들을 그냥 다 같이 학습해 버릴 수 있잖아요. 뭐 70개고 100개고 다 학습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태스크들을 다 같이 학습하는 멀티태스크 러닝도 인컨텍스트 러닝 성능을 이제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작년부터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이클레어 연구죠. 아이클레어 연구에서 이제 이런 연구를 발표를 했고, 사실 지금 GPT-3에서 공개하고 있는 오픈 AI 모델도 멀티태스크 러닝 방법이에요. 이게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GPT-3를 아까 무슨 웹 데이터를 학습하고 뭐 GitHub을 학습하고 뭐 학습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학습해가지고 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걸 공개해가지고 사람들 보고 쓸 수 있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바탕으로 테스트했을 거잖아요. 그 테스트한 데이터를 레이블을 붙이고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멀티태스크 러닝처럼 만들어서 학습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시로 소설을 생성해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그 소설이 잘 생성될 수 있도록 실제로 그냥 데이터를 다시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여기다가 밀어 넣어가지고 성능을 올렸다는 거죠. 실제로 이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유저가 사용된 데이터랑 거기에 대응되는 레이블을 학습한 파인 튜닝, 즉 슈퍼바이즈 러닝이 들어갔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 강화 학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시가 생성된 예시가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비교를 통해 가지고 학습 성능을 좋게 만든 게 이제 강화 학습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저 기존에 보이는 GPT 프롬프트 저거보다 학습을 한 데이터가 실제 플레이그라운드 상황에서 성능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기서 고무적인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맨 왼쪽이 1.5빌리언이고 맨 오른쪽이 175빌리언이잖아요. 사실 1.5빌리언 파라미터도 성능이 잘 나옵니다. 기존 GPT보다 훨씬 잘 나오죠. 기존 GPT 175빌리언보다 인터랙션 GPT가 훨씬 성능이 잘 나와요. 이렇게 작은 모델로도 멀티태스크 러닝 성능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멀티태스크 러닝을 위해서 더 다양한 태스크들의 데이터셋들이 공개되고 있다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건 1600개 정도의 태스크로 구성된 데이터인데 이런 것도 학습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키워드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그 초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념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런 메타포는 그냥 비전과 같은 다른 초거대 AI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추천 인식 이런 데서도 많이
초거대 모델들이 있고 그런 데서도 사용될 수 있는 키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다루지 못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네이버 클로바에서 왔고요. 저희 조직은 논문을 열심히 쓰고 있고 연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훌륭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NLP 연구 말고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십사 장표를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흥미로운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거대 언어 모델의 동향 또 다양한 연구 주제 또 세계적으로 큰 기업들이 하고 있는 연구 또 네이버에 하고 있는 연구 동향 잘 설명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줌에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요? 지금은 잘 되나요? 네. 그래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줌 채팅창으로 해주시든가 아니면 현장에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려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지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컴퓨터 비전을 연구하고 있는 석박과정 이진섭입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연구한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좀 질문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2021 데뷔에서 발표한 멀티랭귀얼 모델 중 데이터 파이프라인 부분에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이제 해석되는 메커니즘 같은 것이 다를 텐데요. 근데 이제 네이버에서 개발한 이제 하이퍼믹스와 같은 모델로 다른 언어들 간의 어떤 데이터 증강 기법도 있는 건지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 이제 만약에 제가 한국어 이제 하이퍼클로버 같이 이제 한국어 모델을 개발하고 싶은데 이때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도 뭔가 그러면 한국어 데이터셋으로만 된 것을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만약에 이 그냥 생전 영어 데이터로만 구성된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이 이 한국어 모델에 도움이 되려면 혹시 어떻게 기술을 활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이버에서 이러한 어떤 논리지들을 트랜스퍼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한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멀티태스크 러닝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인컨텍스츄얼 러닝을 이제 그런 어떤 인컨텍스츄얼 러닝의 성능을 향상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멀티태스크를 학습하는 게 뭔가 이제 이 다른 방향으로 학습을 하면서 뭔가 이게 그냥 이게 결국에는 시너지가 난 건데 이 시너지가 난 주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다 어려운 질문들이네요. 첫 번째 질문은 한국어랑 영어를 같이 학습을 한 연구에 대해서 하이퍼 믹스와 같은 방법이 한국어랑 영어 데이터를 같이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증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랑 영어 예시를 같이 넣어서 그 예시들을 바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 상상을 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 상상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어랑 영어를 같이 넣으면은 한국어가 나오나요? 영어가 나오나요? 한국어 이제 결국에는 멀티랭귀얼 모델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one means 뭐 자아 성찰이었나요? 자아 도취였나요? 뭐 이제 이런 거를 하면 이제 그거를 그러게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섞인 어떤 문장들에 대해서도 생성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셨던 것 같고, 그것은 이제 섞인 문장들을 같이 넣었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형 섞인 문장 그 두 가지를 넣었을 때 뭔가 섞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다양한 일들을 한 것들을 데뷔에 얼마큼 발표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해외에서도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 문장이 있으면 그걸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그 두 가지 같이 넣어가지고 이 두 가지의 시멘틱을 온라인 시킨다든지 뭐 그런 몇 가지 방법들이 있고 뭐 다 성공적이었던 건 아니고 제한적인 성공을 좀 거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들이 차후에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데뷔에서 소개된 연구는 그냥 디폴트로 한국어랑 영어를 그냥 같이 섞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보고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뭐셨나요? 그 인커스트럴 러닝의 성능이 향상돼 그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 같은 걸 하면 이제 그 아 성능이 기억났어요. 네, 멀티태스크 러닝이 왜 그 시너지를 내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솔직하게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NLP 쪽에서 그냥 좀 더 그런 멀티태스크 러닝 성능 발현이 잘 되고 이미지 쪽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덜 일어난다. 뭐 그런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가지고 이것이 왜 잘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도가 부족하긴 한데요. 부족하긴 한데 어찌됐거나 비전에 비하면 텍스트가 단일화된 어떤 시멘틱을 가지고 있고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태스크 자체가 다 그냥 인간의 어떤 텍스트를 잘 생성하는 그런 하나의 단일한 태스크로 설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사도가 생각보다 많은 태스크들이고 그래서 시멘틱을 공유하기 때문에 좀 더 성능이 좋지 않은가라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 외에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멀티태스크 러닝에서 향상되었던 것처럼 그 A와 B 도메인 데이터셋 간에 이제 이 데이터 증강 기법을 활용해서 향상된 것도 이제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지요. 후자를 예를 못해서 A랑 B 도메인을 증강시켜서 예를 들어 그 한국어의 뭐 이제 위키피디아 이제 데이터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 증강을 하면 이제 더 이해했습니다. 네, 큰 관점에서 도메인 두 개, 프리트레이닝 코퍼스 두 개의 도메인을 합쳐가지고 인거트러닝 성능이 발현되는-거나 그 다양한 뭐 100개, 1000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넣어가지고 학습하는 거에서 성능이 나오는 거랑 큰 관점에서 좀 비슷한 메타포와 맥락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먼저. 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태명 교수님 밑에서 수업하고 있는 인공지능학과 석사과정 이준구라고 합니다. 아까 챕터 3.3에서 그 데이터 아키텍처, 모델 아키텍처를 봤는데 거기서 포지티브 같은 경우는 리트리버와 제너레이터를 썼고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터만 썼는데 혹시 그렇게 사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3.3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게 케어콜 관련된 그 모델인가요? 예, 맞습니다.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나요? 예, 그 아까 3.3 챕터에서 아까 그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하나 보여주셨잖아요. 긍정과 부정을 이렇게 판별하는 아키텍처를. 제가 이거 약간 케어콜이랑 긍정 부정을 제가 지금 캐치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혹시 그럼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3점 기억을 못해서. 왜냐면 긍정 부정이 나온 거면 케어콜이 아니었을 것 같아서요. 리트리버. 아니다. 이거는 그럼 제가 나중에 이거 따로 100% 설명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니 나오고 있나? 네. 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보미팅 시스템 연구실에서 석박 과정하고 있는 안재환이라고 합니다. 그 아까 전에 설명해 주실 때 인 컨텍스트 러닝이 어떤 특정한 코퍼스나 이런 어떤 모델 크기를 넘어섰을 때 창발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뭐 이 그 실험 데이터에서 제가 좀 캐치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실험을 할 때 약간 어떤 특정한 스레솔드를 넘었을 때 이게 갑자기 그런 능력이 생성이 된 건지 아니면 선형적으로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고 천천히 이게 그런 기능이 나타나게 된 것인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선형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인컨텍스트 러닝의 능력은 모델 사이즈나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네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 세팅들에 있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없던 능력이 갑자기 생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GPT-3 표도 보시면은 어떤 태스크는 선형적으로 성능이 증가하고 어떤 태스크는 성능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성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같은 것들 하는 능력이 원래 파라미터 적을 때는 안 생기다가 갑자기 생겨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뭐 연구 중인 단계인가요? 네, 연구 중인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사실 누가 연구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많은 이게 큰 모델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익스포넨셜한 증상이 생기면은 분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해요. 왜냐하면 큰 모델을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거는 안극적인데 그렇지 않으면 극적이잖아요. 큰 모델을 만든 사람들은 돈 엄청나게 썼기 때문에 그런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불안해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게 그 좀 복잡한 질문인데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언어 모델을 세계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개발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이거를 뭐 표현을 한다면 뭐 GPT-3가 있고 데이터 모아서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그거는 아닐 테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기술 말고 네이버만의 특징이랄까 장점이랄까 또는 뭐 강점 뭐 그런 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AI 내가 네이버 강점 많긴 한데요. 일단 초거대 언어 모델만 좀 생각을 하면은 그냥 큰 데이터를 넣고 큰 모델을 만들면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일단은 되게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는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외에는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한다든지, 뭐 모델을 깎는다든지, 병렬 처리 같은 걸 한다든지, 그런 엔지니어링 리소스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도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네이버는 이런 GPT-3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내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내 어플리케이션들을 사내 서비스 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저희가 더 깊숙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도 네이버의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네이버는 AI 연구자들이 많고 열심히 일하고 지식이 많고 서비스랑 좀 온라인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긴 하겠죠. 네, 감사드립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초청 강연 네이버의 이상호 리더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